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K에너지의 사업 확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경의 유공인수는 10년간의 노력의 결과였다고 SK는 평가합니다. SK는 1973년 이미 경남 울주군 온산읍 일대에 15만 배럴 규모의 정유공장 설립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토추 및 데이진과 합의해 성사 직전까지 갔던 정유공장 설립 계획은 갑작스러운 제1차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정유공장 설립이 보류되자 SK는 중동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정유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던 SK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세심한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야마니 석유상과는 좋은 유대관계를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본 것은 1차 석유파동 때였습니다. 아랍국 중심으로 결성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아랍의 적대국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유로 한국을 석유 금수국으로 분류, 석유 수출량의 50%를 삭감하고 나머지도 10개월 안에 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석유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한국 경제에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난국 타계에 고심하던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SK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SK는 비공식 정부 사절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석유 공급 재개에 물꼬를 텄습니다. 한국은 1973년 12월부터 종전대로 원유 전량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1975년 SK는 다시 한번 수직 계열화를 위해 석유화학 산업에 도전합니다. 1975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화학공사인 NCI가 추진하는 연산 1만 톤 규모의 플라스틱 공장 건설 계획에 10%를 투자하기로 합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정으로 중도에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석유에서 섬유까지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기 위해 SK는 노력했다고 합니다. 1976년 선경을 종합무역상사로 출범시킨 SK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측근 인사와 현지 대리인 계약을 맺고 현지 수출 대금의 일부를 대리인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를 한국에 초청해 선경과의 관계회사를 소개하는 등 다각적인 우호관계를 다져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SK 최종현 회장은 1977년 10월 야마니 석유상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민간인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상에 공식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야마니 석유상은 SK 최종현 회장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원유를 더 증량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은 1980년 11월 선경이 유공을 인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야마니 석유상으로부터 SK가 정유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량의 원유를 공급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던 것입니다. 또 한국이 원유 도입을 전담할 민간 회사를 설립하고 민간 베이스의 원유 도입을 교섭해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한국 정부가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야마니 석유상이 민간 회사를 설립하도록 종용한 것은 커미션이 관례화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래 관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커미션 지불이 어려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배려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1980년 초 다시 원유 수급 위기를 맞은 정부는 석유 수급 조절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석유 수급 조절 명령의 핵심 내용은 정유회사가 스스로 원유를 도입하게 하는 한편
국내 종합상사의 원유 도입을 허용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석유수급 조절명령 발동에 따라 효성, 현대양행, 동아건설, 대한항공이 원유 도입 교섭을 벌였지만 선경이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선경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장기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980년 7월 17일부터 국내 정유업계에 도입 원유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경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광물공사가 맺은 장기 원유 공급 계약은 1980년에는 하루 5만 배럴, 1981년에는 하루 7만 배럴, 1982년에는 하루 10만 배럴을 공급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5만 배럴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1980년 5월 산유국을 찾아내 석유 도입 외교를 벌였지만 어느 나라도 원유를 공급해 주겠다는 확약을 해주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부의 석유 수급 조절 명령에 의해 삼성물산, 남방개방 등이 1일 5천 배럴 정도의 원유를 도입한 것도 큰 성과로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장기 원유 공급 계약은 선경이 유공을 인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유공의 인수자로 선경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 민간 종합상사로서는 처음으로 하루 상당량의 원유를 유공에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원유 추가 확보의 잠재 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산유국과의 친분 관계도 두터워 오일머니의 유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한 것은 원유 도입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장기 원유 공급 계획에 의해 선경은 알사우디 은행을 통해 1억 달러의 차관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유공 인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자금 문제를 오일머니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차관 도입 당시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고 정부가 나서서 차관을 도입하려 해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전국 불안으로 차관을 주겠다는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SK는 알사우디 은행으로부터 1억 달러의 차관을 들여왔습니다. 이처럼 선경이 원유 도입, 인수자금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고 유공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던 것에도 기인합니다. 사실 최종현 SK 회장은 걸프가 철수하기 2년 전인 1978년 이미 이 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걸프의 철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최종현 SK 회장은 자신을 팀장으로 하고 손길슨, 김항덕 이사를 팀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수 준비를 진행시켜 갔습니다. 인수 작업은 정보전이었습니다. 3명의 인수팀원 외에 어느 누구도 인수 작업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유공 인수는 선경에게는 사전 예측과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선경의 인수를 두고 특혜 시비가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선경은 유공의 인수와 함께 주식회사 흥국상사도 인수했습니다. 유류제품 판매와 수송이 주 업종이었던 흥국상사는 휘발유, 경유, 등유의 경질유와 벙커CU, 벙커AU, 중유의 중질유, 글리스, 윤활유, 아스팔트, LPG 등 유류 제품과 타이어, 배터리 등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유공 인수 후에 취해진 또 하나의 조치는 유공의 원유를 수송할 전담 회사의 설립이었습니다. 1982년 1월 28일 원유 및 기타 유류의 안정적인 수급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SK그룹은 유공해운을 설립했습니다. 유공해운은 원유 수송을 위해 1982년 6월과 7월 파나마로부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2척을
도입했습니다. 25반 DWT급의 대형 유조선 두 척은 각각 유공 리더호와 유공 파이어니어호로 명명되었습니다. 유공 리더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선적하고 1982년 7월 28일 울산항에 입항했고 8월 9일에는 유공 파이어니어호가 울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유공해운은 같은 해 7월 아세아 상선으로부터 26만 DWT급의 초대형 유조선 코리아 스타호를 2년 계약으로 용선해 원유 수송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1985년 12월 LPG 수입회사인 유공가스의 설립과 때를 같이해 유공해운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유공해운은 이에 앞서 인천항에 LPG 전용 터미널을 확장했고 대한조선공사에 LPG선 3척을 발주했습니다. 그리하여 1988년 1월 울산가스호, 89년 1월 인천가스호, 1990년 1월 서울가스호를 LPG 수송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LPG 수송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1989년 12월 일본 신쿠루시마 조선소에 LPG선 2척을 발주하고 각각 1991년 4월과 1992년 2월에 인수했습니다. 유공해운은 주 업종인 원유 수송 사업도 확장하였습니다. 1986년 12월 현대중공업에 3척의 대형 유조선을 발주했습니다. 한국의 해운회사가 우리나라 조선사에 초대형 유조선을 발주한 것은 유공해운이 최초였습니다. 1982년 SK는 유공의 사업 비전을 석유 정제업에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외 석유 개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무자원 산유국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전 개발은 성공률이 5%에 불과한 데다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 자본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현 선대회장은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과 유능한 사람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해외 자원개발 담당 부서인 자원개발실을 설치하는 등 이를 과감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은 1983년 4월 미국의 코노코사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카리문 광구 석유 개발에 지분 5%를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원개발 1호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8개월에 걸쳐 8개의 탐사정을 시추했지만 미미한 유징을 발견하는 데 그쳐 1984년 1월 개발권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카리문 광구 개발의 지분 참여는 유공의 해외 석유 개발 사업의 첫 단추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1984년에도 미국의 옥스코사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육상블록 제9광구 개발에 25%의 지분을 투자했지만 유징을 발견하지 못하고 개발권을 모리타니아 정부에 반환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SK는 유전 개발 사업이란 1 내지 2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노력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경상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석유 개발에 투자하기로 회사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며 실패했다고 해서 참여한 사람을 문책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실패에 대해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석유 개발을 계속 추진합니다. 치밀한 준비 끝에 국내 기업이 최초로 원유를 발견한 것이 마리부 유전이었습니다. 1984년 2월 29일 삼한기업, 현대, 한국석유개발공사 등과 북예멘 유전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리브 광구의 탐사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헌트 오일로부터 지분 24.5%를 인수했습니다. 24.5%의 지분 가운데 유공의 지분은 65%였습니다. 그런데 인수 5개월 만인 1984년 7월 시추정에서 원유를 발견하였고 1985년 11월 사업성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 거둔 성공이었습니다. 1987년 12월 13일 마리브 알리프 정에서 하루 15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생산량 5천 배럴이면 경제성을 인정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마리브 유전 개발은 첫 발견에서 본격 생산까지 4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이 소요되었습니다. 1987년 12월 24일 유공해운 소속 Y미너호는 마리브 유전 원유 가운데 1차 국내 도입분 35만 배럴을 북예멘에서 선적하고 1988년 1월 20일 울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한국이 준산유국 대열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유공의 개발 원유 도입으로 한국은 당시 하루 평균 원유 도입량의 약 4%에 달하는 원유를 장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국제 수지 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리브 유전은 개발 성공 20주년을 맞은 2003년 말까지 총 9억 2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으며 2004년 8월까지 SK를 포함한 한국 컨소시엄은 총 9,700만 배럴의 원유를 분배받았습니다. SK는 그렇게 유공을 인수하고 원유 수송 사업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석유 탐사 사업까지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SK에너지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7번째 강의에서는 포스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